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어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지수에 편입됐냐 안 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죠.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많이 이름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장 크게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이슈노트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온 훈풍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탄력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무려 1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좋았는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희비가 다소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또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중국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화장품주, 의류주들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 밀리면서 26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쪽은 간신히 빨간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만약 상승해서 마감한다면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건데요. 지금 0.16%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조마조마한 모습인데요. 현재 768포인트, 770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은 어제와 정반대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만 매수 중인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제약 바이오가 조금 쉬어가고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부양 소식에 화장품주, 구리 전선주까지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 부양 소식이 증시 전체에 어떤 호재가 될지 혹은 업종별, 테마별로 순환매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지 오늘 많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G 손정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일까요? 이야기 나눠보고요. 실망과 기대가 공존하는 밸류업 지수 전략 세워봅니다. 반도체주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만의 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숨겨진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중국이 어제 이 경기 부양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준율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에 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미국은 비컷하고 중국은 지준율 인하하고 시장에 좀 유동성이 풀리나요? 이게 이제 원래 은행들이 네.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게 지준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0.5%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연말부터 이제 뭐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되는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1조 위안 정도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이제 부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경기 부양을 했는지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먼저 비컷을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신호탄을 먼저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중국도 이제 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GDP를 5% 이상을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2분기 때 4.7까지 떨어졌고 3분기에는 4%대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지준율 인하에 대한 카드를 좀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기준금리
대출 우대 금리까지도 이제 릴레이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 네. 미국에도 고용 지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제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고용 지표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좀 별로 좋게 보진 않고 있다. 그래서 16세에서 24세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률이 6월에는 13%였는데 8월에는 19%까지 약 19%까지 올라가면서 발표 재개 이후엔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부담이 좀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돈을 아무리 풀었다라고 해도 네. 이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돈을 이제 부양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0.25에서 0.5를 더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90조에서 플러스 190조까지도 더 풀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원활하게 잘 풀릴지에 대한 거는 좀 시장을 통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부양책 카드를 꺼내든 중국 당국인데요. 과연 시장에 얼마만큼의 반향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관련주들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니까요, 의류주 좋고요, 화장품 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철강 쪽은 그다지던데요. 관련 종목들 얼마나 수혜가 있을까요? 이제 중국이 당연히 이제 많이 소비하는 쪽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뿜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많이 소비라는 그 소재에 관련된 부분에 철강이라든지 유가 관련돼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생활 소비라고 보시면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도 매기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 소비 쪽으로는 엔터나 게임, OTT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소비 쪽은 카지노, 호텔, 여행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중국이 양호하게 소비를 하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밸류업에 속해 있던 종목들, 밸류업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나오면서 대래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업종 중에서 소비 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생활 소비죠. 화장품이나 의료나 음식 쪽이 단기적인 트렌드적으로는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 이후로 다른 쪽에 대한 파급의 효과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중국 경기 관련주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소비에 포커스를 두고 종목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콕콕 찝어주신다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상관없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중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차트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상승을 하는지로 분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 관련돼서는 역시나 중국 소비가 많이 됐었던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관련돼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실적이 다시금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OEM 쪽 관련돼서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의류 쪽 관련돼서도 FNF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형지 엘리트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형지 엘리트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미 뭐 오늘 내일 형지 엘리트는 추가적으로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연초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했지만 반면에 FNF는 3년 전, 4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미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했었던 그런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네. 중국 매출이 꺾이다 보니까 동사에 대한 매출도 당연히 이제 꺾이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쪽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 중국에 대한 소비의 패턴으로 상승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 쪽도 뭐 포스코홀딕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던 거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대부분 거의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자금, 직접적인 간접적인 자금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장 쪽 그리고 중국 시장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부양을 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었죠. 특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 내에 금 쪽이다 이런 별칭까지 붙기도 했는데요. 이제 좀 많이 밀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바닥에서 기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밸류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드디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온 키워드를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상과는 달랐다. 이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KB금융 안 들어갔고요. 통신주도 안 들어갔고 조선주도 하나도 안 담겼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그러니까 메신저에서 이 밸류업 지수 얘기를 하면서 대체 왜?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비율적으로 이제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뭐 삼성전자가 몇 %에 대한 기초 자산을 두고 이제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데 포함이 됐느냐,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포함이 됐느냐, 이거는 이제 아직 나온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구성 비율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뭐를 좀 중점적으로 받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30일부터 국내 주식 관련돼서 KRX 밸류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제 지수 종목이 100종목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 매년 6월 선물 만기일 다음에 이제 한 번 정도 거래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회 정기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5단계로 뭐 이 관련돼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선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시장 대표성이라든지 수익성, 주주 환원성, 그리고 시장 평가, 그리고 자본 효율성 이거를 이제 5개 정도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밸류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입 조건에 대한 것도 한 4가지로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시총이 상위 400 이내에 관련된 기업으로만 했고,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거나 2년 합산 손익이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제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을 했었던 기업들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PBR 순위가 뭐 전체 혹은 산업군 내에서 50% 이내, 결국에는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기업들을 골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2년간 산업군별을 봤을 때 ROE가 상위 기업인 100종목을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수가 얼마만큼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벤치마킹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계류 중인, 어제 잠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금투세 관련돼서도 아직 명확하게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또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별 배분에 주안점을 둔 차별점을 둔 밸류업 지수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지수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게 지수가 정기 변경이 되면 추가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거론이 되고 있죠? 이게 현재 밸류업 기업 참여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네.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단 12개 정도 기업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금융업종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획 예고 공시 기업이 25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 밸류업에 되게 우호적인 기업들이 37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2,000개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37개밖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뭐 호응을 안 하고 있는지를 대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돼서는 뭐 이 관련돼서 편입이 되지 못한 뭐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뭐 이런 지주가 있고요. 자동차 회사도 기아나 현대모비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주 관련돼서는 이제 신세계 그룹주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지 광주 신세계, 신세계, KTNG, 뭐 감성 코퍼레이션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소재 쪽도 역시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고, 거기에 이제 세아 그룹주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뭐 HK 이노엠, 그리고 콜마 B&H, SLS 바이오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흥행의 키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일 것 같은데요. 관련된 기업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밸류업 지수 포함된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우선 이제 30일에 지수가 나오니까 네. 지수가 나오고 나서 어떤 비율, 합병 비율, 어떤 비율로 이제 선정을 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지수 선물과 더불어서 상장 지수 ETF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그 결국에는 상장이 되면 패시브 자금으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만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펀드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쪽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쪽 펀드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펀드를 편입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소규모 펀드에 노출이 된 기업, 여기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네. 밸류업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패시브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그런 수급에 대한 요건으로 이 주가를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 유입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자금이 마른 시장에 단비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 종목단에서 펨트론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오늘도 연이틀 급등인데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동사는 이제 SMT 실장 검사, 실장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독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표면 실장 기술 관련된 검사 장비를 수주를 했다. 그래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외주 용역으로만 계속 수주를 받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계약을 통해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전환된다라고 하는 요인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동사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 여러 번 뭐 탐방을 가보기도 했지만, 네. 뭐 SMT 관련된 부분에 뭐 레퍼런스가 좀 다양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원래 그 관련돼서는 뭐 도포 상태를 검사를 하거나, 그리고 실장 검사를 하거나, 그리고 장착 부품 검사를 하는 거를 일원화로 다 한꺼번에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장 관련된 업체들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SMT 관련돼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HBM 웨이퍼 검사 장비도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돼서도 이미 퀄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업종 관련된 부분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수혜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상승은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계속 이연이 되거나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정권을 찾고 턴어라운드를 하는지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눈길을 들이고 있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잘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로 다시 한번 자금 들어올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다른 관점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이 메모리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어떤 쪽에 좀 무게추를 더 두고 계세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오.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에도 좀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HBM 관련된 그런 수준은 SK 하이닉스로 거의 이제 통일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 관련된 실적이 없고 레거시 반도체 실적으로만 2분기 때 나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과연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PC 관련된 디바이스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뒤따라주면서 레거시 반도체가 이제 올라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이폰이 역시나 그렇게 뭐 판매가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직 그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은 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10월부터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주안점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판매가 안정적으로 다시 되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다시 뭐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에 조금 위축이 된다라고 해도 다른 쪽 디바이스 쪽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이 뭐 어떤 의미를 보일지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대로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적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안에서 대형주 봐야 돼요? 아니면 중소형주 봐야 돼요? 우선은 짧게 보는 점에서는 네. 중소형주를 보시고, 그리고 트렌드가 좀 완전하게 변화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뭐 펜트론이라든지 뭐 태성, PMT 뭐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시총 대비했을 때 수급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몰렸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만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단기적으로는 좀 집중을 했다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것도 우호적인 거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관련된 소부장 쪽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 쪽으로 편승을 해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빠르게 튈 수 있는 중소형주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분위기 반전이 확인된 이후에 접근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9월 25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고리어 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자사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의 자사의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병,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25일 업무 협약을 맺고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현대 기아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양사 간 연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공동 연구 플랫폼인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하락한 98.7을 기록해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올해 상반기 환율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1조 원 이상의 외환 손실을 입어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38만 건 이상의 장기 이식 감형 정보가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직접 고른 리포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주가 흐름까지 지켜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APR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자, 4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내세웠는데 대폭 상향한 수치입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기대 하회, 광고 선전비 영향, 그리고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대, 5대1 액면 분할 이슈까지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6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3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일본 메가와리 행사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데 이건 광고 선전비가 늘어난 영향이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이 K뷰티 중에서도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요. 자, 관세청의 홈뷰티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해외 고객사들은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재고를 상당히 많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7월,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보면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를 미루어 봤을 때 APR은 4분기 매출액이 2,137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리포트 제목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수혜는 바로 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5대1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데 지난 7월 31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도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자, 이때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자, 지난 20일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액면 분할건이 통과되면서 이제 10월 18일에서 30일까지 이때 거래가 중지되고 10월 31일에 5대1로 나눠진 그 주식을 가지고 거래가 재개됩니다. 자, 유통 주식수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이너스 2.72%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살짝 올라오다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발 훈풍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다음 리포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영증권의 리포트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표가는 5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신규 수주 기대감, 그리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 독일발 보조금 재도입 움직임. 자, 이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지난 7월에 르노향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수주했는데 이후에 고전압 미드니켈 신제품도 신규로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M향의 판매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면 YOY로 74%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아직은 존재하지만 유럽의 탄소 규제 강화 그리고 독일 전기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 현재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독일은 올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두 자릿수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조금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6,000유로의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중고차로 만약에 전기차를 사게 되면 3,000유로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독일 정부가 다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터리 섹터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서 기존의 목표 주가 대비 16%를 상향해서 51만 원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한때 음봉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주가가 42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역발상 투자 시간에는 손창현 팀장이 골라온 보고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발상 투자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페24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검색 플랫폼으로 확대 중이다.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쇼핑을 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하고 있고 구글과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최초로 런칭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걸 제품 검색으로 이어가서 결제까지 하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주 카페24 왜 골라오셨을까요? 이게 이제 인터넷 쇼핑이 엄청나게 경쟁이 심합니다. 뭐 경쟁이 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경쟁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중국 쪽 테무도 있고요. 뭐 아마존도 있고 미국의 아마존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지만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도 심합니다. 뭐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심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뭐 계속적으로 활동이 계속 진행이 됐었지만 이제는 오프로 좀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인터넷 쇼핑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빈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동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솔루션 그러니까 홈쇼핑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동사가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리포트를 토대로 이 업종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리포트는 이제 제목 보시면 유튜브에서 쇼핑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유튜브는 검색 수단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이제 동영상에 대한 게 되게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냐? 일단 위변조가 좀 어렵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쇼핑 검색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튜브 쇼츠, 좀 요새 짧은 동영상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 83%가 유튜브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뭐 잠재적인 그런 고객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체류 시간도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유튜브가 계속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020년부터 검색 광고 시장이 동영상 광고 시장을 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유튜브 쇼핑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MZ들의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만큼 커지냐, SNS 광고 규모가 21년 검색 이 광고 추월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검색 광고 시장이 동영상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보다도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플루언서를 따라하는 이제 디토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노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한 5만 명 밑에 그런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뭐 공동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런칭 관련된 것도 이제 관련돼서 계속 컨셉으로 진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 유튜브 전용 스토어를 동사가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부터 구글과 함께 유튜브 쇼핑 채널을 만들었고 관련된 부분에서 결제까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사모를 개설을 불필요하고 본인 유튜브 계정에서 직접 판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와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는 간편한 굿즈 브랜드 런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중소 제품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소싱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에서는 로그인 없이 제품이 가능하다,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뭐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2018년에서 2019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합니다. 이때 이제 총 거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 거래액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26년이 정점을 찍을 거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가 30% 정도는 할인된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리포트에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그 디토 소비를 좀 찾아보니까 디토가 영어 단어로 마찬가지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뭔가 사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걸 사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디토 소비다. 이게 이제 어떤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3년에 작년에죠. 그 트위치라고 하는 그 업체 아마존 자회사가 이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철수했죠. 네, 떠나면서 반사이익을 보내고 있는 게 숲 아프리카 TV와 동사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반사이익을 동반적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이쪽 트래픽이 확대가 되면 결국엔 쇼핑몰에 대한 수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간편 결제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그인 안 해서 로그인을 안 해도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배송지를 매번 입력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간편 결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일단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사의 빅테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네이버 13.69%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구글이 2.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7.24%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합치면 21%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우창균 이사의 우호 지분이 23%라고 감안을 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분권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분들이 어떻게 우호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제휴 사업을 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분권 싸움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서로 이제 지분을 경쟁하다 보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좀 그런 또 요인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카페24의 적정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보실까요? 지금 이제 어제 가격 수익성적인 거로만 평가를 해보면 PER이 34배 정도 수준입니다. 나름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예상 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2년 후에 영업이익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2배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이상이 된다라고 리포트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400억 이상 정도로 감안을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는 할인된 가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가격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기술적인 거에 대한 거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선 고점이 뭐 37,000원,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거를 이제 돌파를 하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9,000원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39,000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종가 기준에 맞는데 39,000원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한 5만 원 이상까지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이것 또한 궁금한 게 중국발 경기 부양 이슈가 네. 이 카페 24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가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 쪽 검색을 하는 업체 사람들도 국내 유튜브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인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28,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편의점과 호텔 사업부문 분할 재상장 예정, 편의점 성장성 둔화, 기타 사업부 실적은 안정돼 있다. 소포장 신선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다. 호텔 업황 호전 3분기 영업이익은 330억 원 수준이다. 자, 조금 전엔 인터넷 쇼핑 관련주 카페 24를 봤는데 이번엔 오프라인 소비의 핵심 기업 GS 리테일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게 동사가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금리 인하의 최대 소비 확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편의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판매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고물가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도시락을 좀 사 먹는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인 가구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일단 도시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중에 SSM이라고 해서 슈퍼마켓.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적은 그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성패가 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가는 28,000원 매수 유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안전한 선택지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상 PER로 12배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뭐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올해 12월 23일 날 편의점과 슈퍼 사업을 영위하는 GS 리테일과 그리고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S P&L이라고 하는 신설법인이 분할 상장됩니다. 그래서 네. 인적 분할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편의점 사업의 성장성 둔화되나 그 외 사업부에 대해서는 실적 안정이 예상이 되고 배당 성향이 높다라고 보는 게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편의점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여타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총 매출은 영업이익 3조 1,531억 그리고 이 1,05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사업 부분으로 보면 편의점은 3분기 기존의 성장률이 1.5% 추정이 된다. 그리고 7월, 8월에 대한 평균 성장률도 1% 정도다. 9월에 대한 특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1% 정도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슈퍼는 역시 슈퍼도 기존 관련된 성장률이 1% 내외다. 역시 추석에 대한 부분들로 회복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다른 공격적인 프로모션 타 업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7, 8월에 성장률이 조금 부진했다. 하지만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호텔 관련돼서는 2분기부터 이제 연결 실적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을 평가를 해보면 한 330억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호텔 부분까지 합친 영업이익은 1,407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소포장 신선식품은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네. 또 이제 외식 가격도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소포장해서 사 먹는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서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퀵커머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성패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즉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사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지에트 네트워크스, GS 리테일사의 100% 자회사, 유통이라든지 택배 관련된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그래서 2020년에 3,500억에 뭐 인수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민이나 마켓컬리 등이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사가 GS 더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사업 SSM을 바탕으로 퀵 커머스 사업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용이하게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100호점 정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GS 더 프레시가 500호점까지 나온 상황이고 예. 내년에는 600호점까지도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이제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까지도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적정 목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로 보십니까? 예, 동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12월에 이제 인적 분할 상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는 크게 반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도 뭐 이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보면 PR이 41배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인적 분할이 되고 나서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는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23,000원 이상 한번 올라갔을 때 2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목표가는 1차 2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내용 살펴봤습니다. 기술적 1차 목표가 24,000원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전환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 상황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당연히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약 189조 원 정도 풀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양책이 풀리게 되면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 중국은 우리 전 세계 공장이라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커질 수 있고 또는 가지고 온 기업이 대성에너지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기가 부양이 되면은 유가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구리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이 계절적으로 라니냐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니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천연가스가 약 1.5달러 부근에서 지금 계속 상승 중이죠.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에 비해서 실제 이 국내 이 천연가스 기업들은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니냐가 오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이 한파가 오게 되고요. 한파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난방에 대한 가스비 또는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가스 가격이라든가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이번 라니냐가 온다는 건 어떻게 하나요? 라니냐가 온다면 보통 여름이 더 길고 습합니다. 근데 이번 여름이 추석까지도 이어졌죠. 그러면 이번 가을 지나서 라니냐가 와서 미국 쪽에 한파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왕구력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배 같은 경우에도 드릴선, 이미 시추선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해놨고 보급선이라든가 항만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정해놨죠. 그래서 이미 그리고 첫 번째 시추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해놨고요. 2차, 3차, 4차, 5차 천천히 투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천연가스 기대감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대성에너지입니다. 과거에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박스권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이 잘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해합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매물대 1,600원 돌파하는 거 지켜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8,500원 손절가 지키시면서 가시면 안정적인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 에너지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성에너지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전략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에 따른 모멘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호재도 나와 있죠. 어제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공개했는데 이 지준율 인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의 성장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는 8,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TX 그린 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과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중동과 그리고 또 북미 시장에서 계속적인 이 항만과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슈가 있는 혹은 좀 재료가 좀 발생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금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테마주 혹은 좀 단기적으로 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로 다시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굵직한 이슈로는 지금 북미 시장인데, 지금 미국에서 또 이 항만 노조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한다, 지금 50년 만에 파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지금 다시금 이 물류에 대한 차질이,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 좀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지금 운임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또다시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물류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일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만 보더라도 하루 만에 9%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운임 지수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해운주들 그리고 뭐 이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조정을 고려해서 매수가는 살짝 밑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갭상승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가격대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구간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800원에서 13,300원 정도로 소폭 조정이 나온 가격대에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더라도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눌림목 이후에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좀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적인 저항을 받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이 15,000원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 작년 말에도 15,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올해죠. 올해 중순에도 두 차례 정도 상승이 나왔으나 이 15,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살짝 밑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7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수급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장대 갭이 발생했었던
시초가 부근인 11,9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최근 물류대란 이야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캐나다 항만 노동자 파업 뉴스가 있는데요. 이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중동 쪽 리스크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1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S 일렉트릭 준비했는데요. 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과 함께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섹터인데요. 미대선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제 금투스 이슈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하락한 섹터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낙폭과대 구간에서 빠르게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인데 바이오를 이제 주도주로,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전력 설비 이런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니까 전력 설비들도 충분히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AI 거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설비들 대부분 지금 호실적을 좀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2, 4분기에 AI에 대한 32조 원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AI 시대의 이제 발전 전략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미국의 AI에 대한 전력 수요 81배 성장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번 9월 달에 MSCI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했던 이제 주요 원인이 전력 인프라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전력 인프라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진출 기업들의 생산 설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하반기 또는 내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2025년도 4분기 때부터 변압기 전력 설비가 또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국내적인 이슈로 놓고 봤을 때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입법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도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제 지분율적인 측면에서도 LS 48%, 국민연금 거의 이제 10% 해가지고 거의 이제 60%가 이제 그 대주주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적도 보시게 되면 2024년도 올해 4조 3천억, 영업이익 3조 8천억,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4조 7천억, 2026년도 5조 3천억이고, 현재 시가총액 좀 많이 올라와서 4조 9천억 수준이지만, 지금 이제 2026년도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은 한 14배, 1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기술적인 흐름도 좀 짚어보면요. 일단 이제 그 반도체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차트를 좀 비교해 보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중기선을 나타내는 200이평선 깨진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거보다 조금 강한 한미반도체도 200이평선 깨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200선 지지받고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전력 설비 주 비교했을 때 LS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현재가부터 15만 5천 원대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20만 원 나이대, 손절가는 200선을 살짝 이탈하는 13만 원 나이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한 종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의 관심주들 지속적으로 알토란 같은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추천주였던 바이넥스가 최고가 기준으로 15% 넘어서는 수익 챙겼거든요. 이 종목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바이넥스 CDMO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던 좀 종목이고요. 일단 이제 생물보안법이 하원 통과해서 상원과 대통령 서명을 좀 앞두고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은 8년 차부터이지만 지금부터 이 법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면서 엑스팜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고 수주가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CDMO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선진 GMP 기술을 공장을 좀 확보하고 있고 과거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훌륭해야 되는데, 바이넥스는 이제 이런 요건들을 좀 측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넥스는 이제 셀트리온과 FDA 실사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조건을 좀 충족하는 CDMO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이제 전략적인 측면 말씀 좀 드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한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11월 달까지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이넥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의 오늘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LS 일렉트릭 소개를 해주셨죠. 이 전력 인프라 부문의 북미 비중이 증가되면서 2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전력기기 쪽은 AI 관련주와 주가가 연동되는 흐름이 강한데요. 최근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반등을 말미암아서 이 종목 역시 기술적인 반등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3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 관련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들까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바로 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라이콤이라는 기업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테슬라 관련된 이슈하고 함께 잘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직전에 지금 현재 거의 2,000원 구간대에서 5,000원 구간대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 나왔던 이슈가 바로 테슬라 이슈였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면 역시나 라이콤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테슬라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뉴스, 그리고 10월 10일 날짜로 지금 이제 본격적인 로보 택시를 출시한다는 내용이죠. 로보택시가 사람이 없이 택시가 자율주행으로 이제 운송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해당된 기술을 탑재시키고 완성시키고 나서 2025년도 내년도 1분기에 본격적인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 2를 공개한다라고 현재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자율주행 기술 완성시켜 놓고 판매량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까지 나오게 된다면 판매량 증가와 함께 과거에 보였던 대장주격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증시가 워낙에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을 좀 가져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이제 직전에 몇 달 전이죠.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완전 자율주행을 도입한다라는 기대감, 정부가 현재 승인만 해주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잠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선을 이어가면서 차트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 자리에서 저는 10월 달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자리는 3,800원 이하니까요. 현재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 자리는 4,400원 자리, 손절가 자리는 3,500원 자리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략 맞춰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라이콤이었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는 10월 10일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인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3분기에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수익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자, 지금 장 마감까지 2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지수가 많이 밀려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도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스트 빅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이따 소개부터 드릴게요. 네. 자,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지금 모니터에서 화면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또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목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이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F&F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견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자,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F&F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많이 빠졌다, 네라는 거고 사실 이제 내일 당장만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사실상 이런 소비재의 반등이 좀 강하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고가 소비재부터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선택재 소비재들까지 계속해서 좀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음료 쪽은 사실상 이런 불경기에도 이제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올 때 올라갔습니다만은 F&F와 같은 이제 의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뭐 식음료 쪽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지만 사실상 먼저 이제 소비를 줄이는 쪽은 또 의류 쪽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여력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브랜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특히 이제 MLB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경기 회복을 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좀 잘 팔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또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이 다시 한번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에는 이제 3,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가 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기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선물도 나오거든요. 11월 초에. 그때까지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평가 그리고 밸류업에 들어갔고 여기에 금리 인하 수혜 또 중국 경기 부양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FNF 앞으로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BNG 스텔인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볼게요. 고민을 하다가 지금 OX 고민을 하다가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는데 이주연 대표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앞선 FNF랑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제 중국이죠.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중국이 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뭐 어떤 힌트를 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깜짝 뭐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기자회견도 열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금융 정책들을 좀 내놓겠다.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도 내놓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고 지준율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거고 영래포 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평소와는 그 중국 내부적으로도 톤이 조금 다르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사실 지준율을 인하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는 한데 네. 그동안에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중국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내수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막 오르기도 하고 뭐 원자재 관련한 광물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이스틸이라던가 이런 철강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였었고 일단 그랬었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현대 BNG 스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주들도 사실 그동안에 워낙에 좀 중국의 저가 물량에 많이 밀려서 좀 많이 부진했던 흐름들이 좀 있었고 바닥을 계속 딛고 있었고 철강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바닥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업황이 회복될까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그래도 내수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철강 가격도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철강도 좀 바닥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고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뭐 어떤 내수가 회복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그래도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바닥을 딛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ECB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 뭐 철강이라던가 이런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현대 BNG 스틸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잘 집중이 안 됐던 게 지수가 워낙 자꾸 미끄러지니까 네. 자꾸 고개 받고 MTS만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좀 시장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막판에 양자 지수 완전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뭐 금투세 뉴스도 있었고 공매도 재개 뉴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리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주연 대표님?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들도 지금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금투세 관련한 내용들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제 뭐 회의가 있기는 했었는데 의견 합치는 되지 않고 끝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뭐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의 어떤 실망 매물을 좀 출회시키는 데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원래 견고하게 받쳐주던 그 업종들이 일단은 오늘은 뭐 반도체가 좀 받쳐주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반도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장 초반에 비해선 당연히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1%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나름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낙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이 지금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지금 알테오젠이 아까 7%까지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그 CDMO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아까는 5%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조금 낙폭을 축소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CDMO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수정안에서 우시 바이오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CDMO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시 바이오가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좀 삭제가 되면은 그 점유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시 바이오가 다시 좀 잔존할 수도 있다, 생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고 기존에 코스닥을 좀 지지를 해주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이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단은 좀 초기에는 좀 발작적인 어떤 하락이었었던 것 같고 투매가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네. 그래도 좀 아랫골을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어떻게 좀 매물이 다시 좀 올라서는지 되돌림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또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요. 시장 왜 이렇게 밀려요?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크게 밀렸는데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뉴스 업데이트 해드렸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화장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장품 쪽도 좋습니다. 모든 종목이 좋다기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LG 생활건강 상당히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제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재리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시장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의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지금 연말에 또 이제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화장품 업종 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 생활건강 쪽은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이런 매출 의존도가 중국에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지금 생활건강은 그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다 갈 때 가장 좀 못 가지 않았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역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뭐 이게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이제 낮춘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일단 실물 경기를 개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그런 중국 정부의 굉장히 좀 강한 어떠한 의지인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주가상에 좀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조금 길게 볼 종목은 근데 또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찍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실적에 좀 반영이 되려면은 사실 저는 정말 빨라야 이제 내년부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어떠한 그런 중국이 드디어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기대감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모든 걸 사실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과대낙폭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보면 진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그 과거의 한한령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중소형단 종목들에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5년 동안 지금 마이너스 뭐 80% 이상 빠지는 게 정말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저점이죠. 이 30만 원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 사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이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낙폭 과대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O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세요. 마찬가지로 LG 생활건강은 사실 5를 들기는 했는데 살짝 조금 네.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완전히 지금부터 바닥을 딛고 추세 전환까지 성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좀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내부적으로 일단 정책을 낸다고 해서 중국 내부의 내수가 회복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사실 소비 여력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도 중국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대체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어찌됐든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번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3분기 아쉬운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 약세가 지금 좀처럼 분위기를 좀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엇갈리네요. 엇갈리네요. OX로 엇갈렸습니다. 네. 자, 이슬이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좀 만약에 길게 본다, 나는 이제 최소 6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는 하이닉스도 지금 사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당장에 뭔가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죠.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하이닉스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도 사실 이제 TSMC 쪽에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려면은 뭔가를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폴더블 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서 지금 2위로 또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이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변에 뭔가 이런 경쟁 상대가 좀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떠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상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했을 때 어떤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 매도폭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이 일부 담아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여전히 개인이 좀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수급 흐름이 한번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뭔가 이렇게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사실 어떤 업황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당장에 뭔가 이렇게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O 들어주셨죠? 네.
삼성전자는 뭐 앞서서도 보여줄 게 많다, 아직 실망감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못 가기도 했고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 역사적인 어떤 PBR 수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PBR이 1.04배 정도가 되는데 기존의 삼성전자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 한 1배에서 한 1.3배 사이에서는 늘 역사적인 바닥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주가였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3분기 지금 여러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 3분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조정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일회성 비용이 좀 있습니다. 네. 일회성 비용 이제 성과급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예상보다는 이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서 디램 가격 어떤 디램 재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보다 AI 컴퓨터라던가 핸드폰 이런 것들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반기, 4분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HBM 관련한 또 기대감이 다시금 좀 유입이 되면서 이건 너무 주가가 싸다 뭐 이런 기대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잘 좀 버티게 되신다면은 아마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사실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뭐 V자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대형주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서 이제 한 10% 수익이 나는 거랑 그리고 소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뭐 20% 수익이 나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속도는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3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들 많은데 이것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설명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리온 4분기 매출 증가 기대된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 또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오리온도 결국에 지금 장기적으로 많이 또 빠졌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그런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도 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단기 관점이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제 식음료종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상반기 때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뭐 CJ 제일제당 굉장히 음식료 쪽이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했던 굉장히 그런 비운의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원인을 봤더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생뚱맞게 왜 이제 본업과 관련 없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약간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한 기업의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사실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로 리가켄바이오에 한 5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관련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쪽에서 앞으로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 ADC 쪽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일단은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앞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지금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오리온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리가켄바이오 인수한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지만 앞으로 리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지금 이 본업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지금 PER이 9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식품주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키 맞추기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오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대내외 호재가 패키지로 떨어졌는데 장 막판에 쏟아진 두 가지 뉴스에 힘을 잃은 오늘 시장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중국 소비 관련주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간밤 엔비디아의 급등세, 오늘 일부 반도체 종목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와 공매도 재개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에 큰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금투세가 한 달간 의견 수렴 기간을 둔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내년 3월부터 공매대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뉴스도 함께 겹쳤습니다.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막판에 낙폭이 커지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자세한 흐름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과 중국에서 전해진 훈풍 속에서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시장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지수의 상승 탄력이 장중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후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무려 1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희비는 다소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어제 내놓은 중국 부양책 영향으로 화장품주, 의류주 같은 중국 경기 민감주단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 하락했고요. 2,59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2,600선 이탈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장중에는 중소형주 약진을 했고 대형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장중에는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시죠.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 또 밸류업 지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1% 넘게 밀리면서 62,200원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그래도 하이닉스는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65,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이 바이오 종목 그중에서도
CDMO 쪽, CMO 쪽이 크게 밀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생물보안법 업데이트 관련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었나 안 되었나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크게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KB금융이 예상 외로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요.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무려 4.7%대 주가 하락이 확인이 됐고요. 그와 함께 신한지주는 포함이 됐음에도 4.7%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금융주단 안에서 주가 하락 크게 나왔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오늘 주가가 그래도 조금 버텨줬습니다. 자회사의 지분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서 0.72%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역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삼성물산도 5%대 주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시죠. 오늘 계속해서 시총 1,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장중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튀어오르면서 시총 1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주가 빠지면서 2위로 다시 내려섰습니다. 알테오젠이 6%대 하락, 에코프로비엠은 0.78% 하락이고요. 이 가운데 HLB가 2%대 약세, 엔캠도 1.2%대 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 내에서 대체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무려 6%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2.6%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괜찮았습니다. 예상외로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간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장중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리노공업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0.1%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HPSP도 0.98%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4%대 약세, 실리콘트는 2.7%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비중이 높은 전통 화장품주는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슬이 팀장님, 내일장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또 파월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11월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B컷에 대한 의견이 나올지 아니면 뭐 이런 베이비 스텝에 대한 의견이 나올지 이걸 놓고 지금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제 키워드를 조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B컷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했다면 지금은 한 차례 B컷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확실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은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주를 조금 빨리 찾으셔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이제 내일 체크해야 될 부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크론이 앞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엇갈리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건 스탠리가 처음에 던진 돌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투심 자체가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표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투심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론 관련한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앞서서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때문에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 이후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되돌림이 나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시장에서 그래도 실적 잘 나오겠지라는 의견이 주도적이었는데 또 한투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마이크론 실적 시장 컨센을 하회할 수도 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미국의 투자은행들, IB들 의견들을 보면은 네. 여전히 목표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좀 그렇게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실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까봐야 안다라는 게 좀 입장이어서 네.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가이던스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실적 발표 내용들 지켜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 세워볼게요. 자, 이슬이 팀장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막판에 빠진 이유가 결국 이제 금투세 문제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시행이냐 유예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게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환율,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런 이머징 마켓 쪽으로 사실 수급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네.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픽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이제 100종목 중에서 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당연히 뭐 밸류업 관련해서 뭐 주주환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배당 목적은 좀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펀더멘털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좀 좋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종목을 잘 고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종목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도 주도 섹터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종목들이 아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한 또 정책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원자재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화장품도 이제 뭐 아까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중국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제 좀 중국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그래도 앞으로 어떤 좀 추가적인 영업 이익의 개선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사실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주 이거 지금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 여력은 좀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좀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은 좀 반도체 기존의 주도주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라던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올라와 줘야지 좀 시장이 견뎌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들의 어떤 외국인들의 이탈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장세를 이길 수 있는 전략 두 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